투자는 이제 어떻게 이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보드콜 ETF가 이제 원금을 까먹는지 안 까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월배당 ETF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크로고요.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월배당 ETF에서 발생되는 이 소득들이 어떠한 소득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러한 문의사항 중에서 좀 몇 가지 추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TF 세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미국 ETF하고 국내 ETF에서 이제 각각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해서 월배당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뤘던 이제 미국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미국 ETF인 이 디보 ETF하고요. 또 한국판 디보라고 하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국내 ETF를 이제 서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ETF 모두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ETF 모두 주식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또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재원들이 있고요. 또 두 ETF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쓰다 보니까 이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기도 합니다. 즉 디보던 한국판 디보던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재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들이 우리의 손에 들어올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른 소득의 유형을 띠거든요. 디보의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이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시세 차익은요, 배당소득이에요. 소득이 다르니까 세율도 다르죠. 디보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22%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물론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배당소득으로 잡히다 보니까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를 차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요,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내 종합소득에 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소득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디보에서 들고 있던 이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우리한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할 때는요,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 한국의 ETF 투자자들한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소득세는 15%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14%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떼는 15%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더 떼는 세금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더 떼는 배당소득세는 없지만요. 자,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은 다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소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디보에서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돼서 우리한테 배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때도 역시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을 우리한테 배당할 때와 동일하게 현지에서 15%를 떼고 우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월배당 재원 모두요,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오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 떼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한테 배당소득으로 고스란히 잡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국내 ETF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 역시요, 커버드콜 ETF니까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디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미국에서 ETF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커버드콜 재원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줄 때는 주식처럼 현지에서 15% 세금을 떼고 주는데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요, 이제 우리 개인이 직접 현지에서 사는 게 아니죠. 운용사를 통해서 사잖아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고 콜을 매도하는 주체가 운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 세법상 현지에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과세를 안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안 하고 한국에 들어온 이 옵션 프리미엄 재원은요, 한국에서 과세를 하는데요. 이때 일반 계좌로 들어갈 때는 이제 배당 소득으로 자꾸 배당 소득세 과세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국내 ETF를 ISA, IRP 연금을 통해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자, 이때는 비과세된 상태로 그대로 다 입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형 ETF를 이렇게 절세 계좌로 운용했을 때는 복리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가요? 꽤 복잡하죠. 자, 이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제 나한테 유리한 방향을 계속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ETF와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기초자산은 동일한데 이제 한 ETF는 환 노출을 하는 ETF고 한 ETF는 환 해지를 하는 ETF인데 이 두 ETF를 모두 들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이 두 ETF의 성과도 그렇고 과세 비율도 그렇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ETF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환해지라는 것을 질문하신 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2026년 올해는 이제 어떻게 이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 ETF는 기초자산은 미국 30년 국채이고 이제 기초자산은 동일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하나는 이제 환 노출이고 하나는 환해지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배 금액도 조금 다르고요. 이렇게 분배를 할 때 과세 표준으로 잡힌 것도 조금 다르죠. 자, 원래 분배금에 대해서 100% 과세를 해야 되는 ETF인데 이렇게 과세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도 기쁠 게 아닌 이유가요. 수익이 안 나서 과세 표준이 0으로 잡힌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이 제대로 나서 이제 과세가 100% 잡혀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배 금액하고 이제 과세 표준 잡힌 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바로 환율 차이 때문이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는 워낙 약세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차 이익이 조금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요, 이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환 해치가 더 좋을까요? 환 노출이 더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5대5 정도나 이제 4대6 아니면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미국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를 돌려서 얘기하면 이는요,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자, 왜냐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이야기는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요,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장기 국채의 금리도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장기 국채 ETF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달러도 약세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은요, 이 환율 예측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환율 예측을 많이 하는데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요, 달러가 강세로 갈 건지 약세로 갈 건지 아니면 원화가 강세로 갈 건지 약세로 갈 건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환해지로 하는 유형에 100%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대로 달러 약세되면서 금리 하락되면서 이제 장기채권 가격 상승으로 간다면은 더없이 좋겠지만요. 작년처럼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요. 환해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환율 상승 수혜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과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에 들어갈 때는 반반 5대5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투자가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투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금리는 또 환율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커버드 콜 ETF가 이제 원금을 까먹는지 안 까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예, 또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물어보셨어요. 예, 커버드 콜 ETF 왜 하느냐라고 하는 유튜버도 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커버드 콜 포지션이 예,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에 이제 100% 참여하는 ETF들이 일반 ETF인 거고요. 자, 이 일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이제 매도한 포지션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커버드 콜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커버드 콜 ETF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면요. 상방은 제한되어 있는데 하방이 열려 있지 않느냐, 그 ETF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제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제한된다라는 의견을 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분배금을 원금에서 이제 준다는 그런 의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제 원본에서는 아니고 이제 매니저 재량에 따라서 이익금을 분배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무리하게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다, 뭐 모럴 해저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을 할 때 원금에서 배당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에서 이렇게 원금에서 배당을 할 때는 이제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커버드 콜 월배당 ETF가 분명히 단점도 있다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 주식이 상승할 때 100%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커버드 콜 월배당 ETF는 한 90% 정도까지는 따라가게끔 설계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도 조금 많이 완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월배당을 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월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수익을 따박따박 실현해서 주는 이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가 저는 꽤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장에서 토탈 리턴을 비교를 해보면은 성과가 상승을 100% 따라가는 ETF에 못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장점도 있다 보니까는 커버드 콜용 상품하고 일반 상품을 좀 적절히 섞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커버드 콜용 ETF가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아니에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인지하고 해당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는 장이 하락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만큼은 이론적으로는 이 손실이 완충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도대체 장기채권 수익률이 언제 좋아지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오르는 것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요, 장기 국채 호황식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인데요. 출렁임은 좀 있었지만 꾸준히 우하향을 해준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와 함께 이렇게 껑충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영상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올해 떨어질 만한 요소들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 이제 사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장단기 금리차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장단기 금리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 좀 떨어지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같이 떨어져주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를 불스티프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과거에는 불스티프닝이 이제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 예측 기능이 조금 많이 약해졌기는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불스티프닝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것인데, 자,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떨어뜨리는 이유가 중립금리로 가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예측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촬영일은 8일인데요.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가 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많은 영향을 줄 건데요. 여기서 고용 악화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내일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의견을 1월 10일에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11일에 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기국채 추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매주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는 이제 매크로 영상을 조금 보시고 좀 시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미국 ETF하고요, 국내 ETF하고 이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이 수익의 성격이 전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꽤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들어가셔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장기채 투자를 할 때 환 해치하고 환 노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환율 예측 측면이 조금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특히 환율 예측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5대5 정도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또 커버더콜이 원금에서 배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장단점하고 유의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방어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장기 채권 말고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단기 채권에 투자하신다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로 포트폴리오 방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불스티프닝,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서 장기 금리와 차이가 벌어지면은 보통 경기 침체 징후로 과거에는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제 내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고용지표 관련해서 또 제가 곧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도 특히 세금 부분에서 조금 많이 복잡한데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